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들어온 순간 한미동맹의 성격을 근본부터 다시 정의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이 얻는 게 없는데 어떻게 관계를 계속 유지하겠습니까? 주한미군 주둔비 연간 10조씩 내십시오. 더 이상의 협상은 없습니다. 기존 금액보다 5배나 더 되는 금액을 내라는 트럼프. 심지어 주한미군이 감축된 금액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국위구선은 곧 타국의 희생으로 만든 미국의 이익 극대화나 다름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이 계산법은 워싱턴 내부에 큰 분열을 일으킬 것을 말이죠. 바로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이상한 보고서들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하는 짓은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용 폭탄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와 조선 기술, 방산 공급망이 없으면 미국은 버티질 못하고 금방 무너질 겁니다. 미국의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트럼프의 한국 제재에 왜 이렇게까지 열을 올린 것이었을까요? 미국조차 한국을 놓치면 큰일 나는 이유, 지금 바로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사연 속의 제작에 힘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을 응원하신다면 대한민국 화이팅! 이라고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국은 북한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입니다. 미군이 빠지면 가장 먼저 겁먹을 곳도 한국이고 결국 돈을 낼 수밖에 없는 나라도 한국입니다. 백악관 인근 국방전략 브리핑룸. 새 행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동맹 재설계 TF 자문위원 자격으로 그 회의실에 들어섰습니다. 아침부터 날이 차가웠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보안 배지를 스캔할 때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지요. 회의실 안으로 들어서니 정면 대형 스크린에 제휴비용 검토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떠 있었고 별을 단 장군들과 국방부 고위 관료들,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이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가벼운 농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있는 사람도 옆 사람과 잡담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스크린을 향해 굳은 얼굴로 앉아 있었지요. 첫 번째 슬라이드가 넘어가는 순간 저는 숫자를 봤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 이상 올리는 초안이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철수, 병택캠프 험프리스 축소, 전략자산 순환 배치 대폭 감축 시나리오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화면에 뜨는 숫자들은 마치 기업 구조조정 계획서처럼 냉정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 수십 년간 쌓아온 동맹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는 그저 비용 항목 하나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다. 선택지가 없으니까. 트럼프 행정부 강경파 장군이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회의실에는 누구도 한국의 입장이나 현실을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국을 마치 협상 테이블 위의 항목 하나처럼 다뤘습니다. 한국의 지리적 위치, 북한과의 긴장, 한국 국민들이 매일 안고 사는 불안감 같은 것들은 그의 이야기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얼마나 더 받아낼 수 있는가만이 핵심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 흐름에 동의했습니다. 현실주의자로서 당연한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없이 북한을 홀로 상대해야 한다는 두려움을 안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두려움이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는 논리는 틀리지 않아 보였습니다. 유럽 주둔 미군 감축안이 등장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미군 병력을 줄이는 계획, 나토 국가들에게 GDP의 5% 수준의 국방비를 요구하는 강경안이 차례로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묘하게도 자신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질서를 설계하는 나라이며 동맹국들은 미국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 저도 그 자신감 속에 자연스럽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계속 걸렸습니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회의실 한쪽에 앉아있던 실무진 몇몇의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장군이 자신 있게 발언할 때도 강경한 압박 시나리오를 발표할 때도 그들은 선뜻 고개를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게 무엇인지 당시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감각이 실체를 드러낸 건 회의 후반부였습니다. 한 실무자가 슬라이드를 넘기다 잠깐 멈춘 순간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미국 전략산업 의존도라는 제목의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니면 원래 이날 보여주려던 자료가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화면 안에는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항목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조선소 의존, K9 자주포 생산 속도,
155mm 포탄 공급 현황,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 해군 정비 및 수리 인프라. 저는 그 화면 앞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미국이 유럽에서 병력을 빼는 것을 검토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조선소 없이는 자국 전략 일정을 맞출 수 없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쇠빙선 건조 관련 비고란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 없이는 일정 불가능.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끝이 굳었습니다. 트럼프 측 인사들이 황급히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려 했지만 그 장면은 이미 제 머릿속에 새겨진 뒤였습니다. 회의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장군들은 자신 있는 표정으로 자리를 떴고 관료들은 서류를 챙겨 빠르게 빠져나갔습니다. 회의실이 비워지는 동안 저는 자리에 앉아 그 슬라이드 하나를 머릿속으로 반복해서 떠올렸습니다. 복도에서 나오다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국방부 고위 관계자와 마주쳤습니다. 저는 여전히 아까의 자신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 회의에서 정리된 논리가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은 결국 돈을 낼 겁니다. 선택지가 없으니까요. 그는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웨슬리, 문제는 그게 아니야. 우리가 한국 없이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지. 저는 그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복도 창문 너머로 펜타곤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20년이 넘도록 저 건물을 세계 질서의 중심이라고 여겨왔습니다. 그날도 건물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지만 어쩐지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의존한다는 말.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려 했지만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그 한마디는 계속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집무실 불을 켰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복도에서 들었던 말이 다시 떠올랐고 회의실 스크린에 잠깐 올라왔던 그 슬라이드가 자꾸 머릿속에 걸렸습니다. 저는 결국 새벽에 자리에서 일어나 전날 봤던 미국 전략산업 의존도 자료를 다시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확인이었습니다. 설마 그 슬라이드 하나가 실제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겠냐 싶었습니다. 어쩌면 과장된 분석이거나 맥락이 빠진 수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느낌이 달라졌습니다. 쇠빙선 건조, 155mm 포탄, 배터리 공급망, 반도체, 정비와 수리 인프라, 해군 드라이도크 능력, 항목마다 빠짐없이 한국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느 하나를 제외해도 미국의 전략 운용에 지장이 생기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한국을 단순한 하청국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필요할 때 쓰고 부담을 지울 수 있는 나라. 그런데 이 문서 속 한국은 전혀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미국 전략 운영 전체를 떠받치는 기둥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한국에 의존하고 있었던 건가? 그 생각을 지우려 했지만 며칠 뒤 참석한 워싱턴 해양안보 세미나에서 그 의심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세미나 주제는 미국 쇠빙선 건조 지연과 북극 전략이었습니다. 미국이 북극해를 두고 러시아, 중국과 경쟁하는 상황에서 쇠빙선 전력 확보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발표가 이어질수록 미국 해군 관계자의 표정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불편한 내용들이 차례로 나왔습니다. 미국 조선소가 납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 건조 비용이 감당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이 공개석상에서 인정된 것입니다. 강대국 미국이 쇠빙선 하나를 제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 자체가 저에게는 적잖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핀란드 설계회사 관계자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청중을 한번 둘러보고 나서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설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회의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그 정적 속에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핀란드가 설계하고 한국이 만든다. 미국은 그 사이 어디에 있는 걸까요? 북극 전략을 구사하겠다는 나라가 정작 북극에서 필요한 배를 스스로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자리에 앉은 채로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을 해야 할 것 같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참석한 유럽 방산 브리핑에서
저는 또 다른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유럽 각국이 무기를 급히 찾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이 구체화된 이후 방어 전력을 서둘러 보강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필요한 건 빠른 납기와 대량 공급이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방산업체들은 기술은 좋지만 생산 속도가 느렸고 가격도 높았습니다. 협상 자체가 복잡하고 오래 걸렸지요.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K-거 자주포, K2 전차, 천무 다연장 로켓, 155mm 포탄,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노르웨이가 이미 한국과 계약을 맺고 있거나 적극적으로 협상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브리핑 자리에서 유럽 방산 분석가가 저를 향해 말했습니다. 미국은 말은 많지만 생산이 느립니다. 지금 유럽이 원하는 건 연설이 아니라 한국의 납기입니다. 저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료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었으니까요. 미국이 연간 9만 발 수준에 머물던 155mm 포탄 생산량, 한국은 이미 20만 발 이상을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결국 누가 더 오래 만들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싸움에서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었습니다. 워싱턴 한미안보 포럼에서 처음으로 한국 외교안보 참모를 만난 건 그 즈음이었습니다. 그는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긴장하거나 방어적이지 않았고 굽실거리거나 미국의 눈치를 보는 태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그 차분함이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여전히 우월한 위치에서 대화를 시작하려 했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이 필요합니다. 그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미국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이 미국을 잃는 걸 두려워했지만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잃는 걸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보호받는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과 거래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그 말이 허세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며칠 동안 제가 직접 봤던 문서들, 핀란드 관계자의 발언, 유럽 방산 자료들이 이미 그 말을 뒷받침하고 있었습니다. 반박할 근거를 찾으려 했지만 머릿속에서 오히려 반대 방향의 사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서재 벽에 걸린 세계 지도와 미군 배치도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수십 년을 봐온 지도였는데 그날따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이 모든 동맹을 통제한다는 믿음이 저에게는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쓸 때도 회의실에서 발언할 때도 그 전제는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기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제조업을 줄이고 동맹을 비용으로만 계산하는 동안 한국은 조용히 무언가를 쌓아왔습니다. 미국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전략이었는지 아니면 그저 살아남으려는 본능이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한국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능력, 방산 생산력, 반도체와 배터리 공급망을 모두 갖춘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한국에게 돈을 더 내라고 압박하고 있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한국 없이는 움직일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었다. 그 깨달음은 기분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동안 쌓아온 분석틀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국을 언제나 미국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로 분류해왔습니다. 모든 보고서가 그 전제 위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마주한 현실은 그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늦게 저는 노트북을 열어 항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그리고 인천행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더 이상 문서와 브리핑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직접 그 나라에 가서 제 눈으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나라인지 아니면 그저 숫자 몇 개가 만들어낸 착시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약간의 우월감을 여전히 품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몇 시간을 자료를 읽고 워싱턴에서 들은 것들을 되새기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직접 와서 보면 결국 내가 아는 한국이 맞을 것이다. 문서에서 보인 숫자들은 과장이거나 착시일 것이고 이 나라는 여전히 미국의 그늘 아래서 조심스럽게 숨을 쉬는 나라일 것이라고. 공항을 나서자마자 그 생각은 첫 번째 균열을 맞이했습니다.
도로 위의 차량들, 정돈된 고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들, 도심을 가득 채운 반도체 기업과 방산 기업의 간판들, 낯선 나라의 낯선 활기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단단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첫 인상부터 전해졌습니다. 첫 방문지는 평택캠프 험프리스였습니다. 주한미군 최대 기지이자 만약 어떤 사태가 발생할 경우 가장 먼저 기능해야 하는 전략 거점. 저는 이곳을 방문할 때마다 미국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탱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처음에는 그 생각이었습니다. 역시 이 기지가 있기 때문에 한국이 버티는 것이라고. 그런데 기지 방문을 마치고 이어진 인근 한국군 지휘시설 브리핑에서 저는 예상했던 것과 전혀 다른 장면을 마주했습니다. 한국군 장교들이 설명하는 내용은 제가 기억하는 한국군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독자 정찰체계, 자체 개발 미사일 방어망, 무인기 전력, 정밀 타격 체계,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한 지휘 통제 시스템, 하나하나가 미군의 도움 없이도 독자적으로 작동 가능한 구조로 설명됐습니다. 브리핑을 진행하는 한국군 대령은 담담했습니다. 자랑하거나 과장하는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현재 상태를 사실대로 설명하는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미군이 없으면 어렵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너지는 수준은 아닙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췄습니다. 예전 같으면 한국군 장교가 그 자리에서 할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주한미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미 동맹이 없으면 국가 안보가 위태롭다는 말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제가 수십 년간 들어온 한국 측의 공식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령은 그 공식을 벗어난 말을 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 저는 그것이 단순한 자존심이나 체면 때문인지 아니면 실제로 그렇다는 확신에서 나온 말인지를 파악하려 했습니다. 브리핑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것이 확신에서 나온 말이라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다음 방문지는 방산기업 생산 공장이었습니다. K9 자주포와 K2 전차가 만들어지는 현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유럽 방산 브리핑에서 들었던 숫자들이 실제로 가능한 일인지를 눈으로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공장 입구에서부터 규모에 압도됐습니다. 저는 한국 방산 시설이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생산 라인은 거대하고 자동화되어 있었으며 24시간 멈추지 않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안쪽으로 들어가자 눈에 띄는 것이 있었습니다. 유럽 수출을 앞두고 대기 중인 장비들이 줄지어 세워져 있었고 그 옆으로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의 국기가 붙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몇 대 팔린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체계적으로 포장되고 분류된 대규모 납품 준비였습니다. 한국 방산기업 임원이 공장을 안내하며 말했습니다. 미국은 생산 능력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한국은 아직 제조업 기반이 살아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하면 몇 달 안에 생산량을 2배 이상 늘릴 수 있습니다. 저는 속으로 흔들렸습니다. 미국이 포탄과 장갑차 생산을 늘리려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는 사실은 제가 직접 쓴 보고서에도 들어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비 투자, 인력 확보, 공급망 재구성까지 전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구조였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이미 그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니라 전쟁이 길어질 때 실제로 버틸 수 있는 나라다. 서울에서 열린 비공개 안보 포럼에서 저는 워싱턴에서 처음 만났던 한국 외교안보 참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전과 같이 차분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트럼프가 정말로 주한미군을 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당황하겠죠. 하지만 굴복하진 않을 겁니다. 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결국 미국 없이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도 한국 없이 어렵습니다. 이제는 누가 누구를 지켜주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그 말은 이상하리만큼 담담했습니다. 협박에 맞서는 사람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그 상황을 예상하고 준비를 끝낸 사람의 말투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무서웠습니다. 서울 시내를 걷는 동안 저는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과거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긴장감, 늘 무언가를 조심하는 듯한 불안감이 거리에 없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전시작정원 환수, 독자 정찰위성, 국산 전투기,
장거리 미사일 체계 같은 이야기들이 일상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택시 기사가 라디오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안보 이야기를 했고 식당 주인이 뉴스를 보며 방산 수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택시 기사가 100m 너머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미국이 도와주면 좋죠. 근데 안 도와줘도 우린 살아남아야죠. 식당 앞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예비역 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엔 미국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지. 근데 지금은 우리도 많이 컸어. 평범한 시민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전문가나 정치인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거리에서, 택시 안에서, 식당 앞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들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분위기 자체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불빛으로 가득 찬 도시,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끊임없이 움직이는 물류와 사람들. 저는 한동안 그 풍경 앞에서 아무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제가 한국을 어떻게 봤는지가 떠올랐습니다. 미국의 보호가 없으면 버티기 어려운 나라, 미군 기지 덕분에 유지되는 안보, 미국의 눈치를 봐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작은 나라. 그 시선이 얼마나 좁았는지가 지금 이 창문 밖 풍경 앞에서 분명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처음 이번 출장을 준비하면서 잡았던 보고서 제목을 열어봤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필요성. 저는 그 제목 위에 새로운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한국 의존도가 높아진 미국 전략의 취약성. 저장 버튼을 누르는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22년간 한 번도 이런 방향의 보고서를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본 것들은 다른 제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체류 사흘째 아침이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긴급 문건이 도착했다는 알림이 울렸습니다. 제목은 주한미군 구조 재편안이었습니다. 저는 호텔 방에서 커피도 마시지 않은 차에 그 문건을 열었습니다. 내용은 예상보다 훨씬 강경했습니다. 주한미군 일부 감축, 전략자산 순환 배치 축소,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 전시작정원 전환 지연. 여기까지는 이미 논의됐던 내용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항목이 달랐습니다. 한국이 중국 견제 전략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조정이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트럼프 진영은 단순히 방위비를 더 받으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건 한국의 외교 노선 자체를 미국 전략의 틀 안에 고정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끊어내고 미국이 설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한국을 완전히 묶어두려는 의도가 그 문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협박이었습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방향 자체를 미국이 결정하겠다는 압박이었습니다. 잠시 뒤 워싱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경파 장군이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버틸 수 없어. 중국도 무섭고 북한도 무섭잖아. 겁을 주면 결국 원하는 대로 움직일 거야.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어제 봤던 방산공장, 한국군 지휘시설, 평범한 시민들의 얼굴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 뉴스는 긴급체제로 전환됐습니다. 미국의 압박 소식이 언론을 통해 퍼지면서 정치권과 사회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주식시장이 출렁였습니다. TV 화면에는 연일 한미동맹 위기를 다루는 특집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정치권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자극할 때가 아닙니다. 주한미군이 빠지면 한국 경제와 안보가 동시에 흔들립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반대쪽에서는 정반대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협박에 굴복하면 앞으로도 계속 당합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버텨야 합니다. 거리 인터뷰에서도 시민들은 갈렸습니다. 누군가는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 독자적인 길을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TV 토론에서는 전문가들이 서로의 주장을 격렬하게 반박했습니다. 사회 전체가 이 문제를 두고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무너지는 것 아닐까? 그날 저녁 저는 비공개 만찬 자리에서 한국군 예비역 대장을 만났습니다. 그는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크게 말하거나 과시하는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정말로 미국이 병력을 줄이면 괜찮겠습니까?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죠. 처음에는 흔들릴 겁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국민들도 불안해할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우린 무너지진 않습니다. 왜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우리는 1950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폐허 속에서도 살아남았고 IMF도 버텼고 북핵 위협도 버텼습니다. 우리는 협박에 익숙한 나라입니다. 다만 예전과 다른 건 이제 우리에겐 버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협박에 익숙한 나라. 그 말이 자랑이 아니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한국이 살아온 역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보고서 안에서 한국을 분석해 왔지만 그 역사가 이 나라 사람들에게 무엇을 만들어냈는지는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방산위협 관계자를 만났습니다. 워싱턴에서 온 강경한 이야기를 꺼내자 그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미국은 우리에게 돈 더 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은 포탄도 부족하고 조선소도 부족하고 생산 라인도 부족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협박하는 겁니까? 그는 K9 수출 현황과 유럽 계약 자료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핀란드, 체코. 미국이 유럽을 향해 방위비 부담 논쟁을 벌이는 동안 유럽은 조용히 한국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미국보다 정확하고 빠른 납기, 복잡하지 않은 협상, 안정적인 생산 능력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을 보면서 흔들렸습니다. 한국의 힘이 실제한다는 걸 이미 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묻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미국이 등을 완전히 돌리면 한국은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자신감은 진짜인가? 아니면 마지막 허세인가? 그날 밤 호텔방으로 돌아온 저는 워싱턴에서 온 문건과 예비역 장성의 말을 번갈아 떠올렸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여전히 겁주면 굴복하는 나라로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협박을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견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잠들지 않았습니다. 불빛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오래 바라보며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미국 없이도 버틸 수 있는 나라인가? 아니면 그것은 지금 제 눈앞에서 벌어지는 거대한 자기암시인가? 그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아직 더 지켜봐야 했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은 채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지난 몇 주간의 메모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평택기지에서 들은 한국군 대령의 말, 방산 공장에서 줄지어 서 있던 유럽 국기들, 호텔 창가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 그것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이어지려는 순간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비공개 회의에 참관 자격으로 들어올 수 있겠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두말 없이 응했습니다. 회의실은 조용했습니다. 미국 측 인사들은 자리를 잡으며 이번에도 한국이 결국 물러설 것이라는 분위기를 내비쳤습니다. 강경파들이 준비한 압박안은 이전보다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증액 규모, 기한, 중국 견제 참여 조건까지 수치로 정리된 문서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한국 협상팀의 태도가 달랐습니다. 예전에 한국 협상 대표라면 분위기를 살피며 완충 표현을 쓰고 가능한 한 충돌을 피하는 방향으로 말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한국 대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돈을 더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지휘권과 작전권, 정보 접근권도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회의실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측 인사 몇몇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한국이 더 나아야겠다고 말하는 건 예상한 시나리오였지만 그 대가로 무언가를 요구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분담금을 올리는 대신 자국 군사 주권을 확대하겠다는 논리.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불편한 틀이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가슴 어딘가가 조여드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계산서를 받기만 하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산서를 다시 쓰는 쪽에서 펜을 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버티는 것이 아니라 협상의 틀 자체를 바꾸려는 시도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디서 나온 자신감인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보고 온 것들이 그 답이었습니다.
유럽 쪽 상황도 계속 변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이 나토 국가들을 향해 방위비 부담 논쟁을 반복하는 동안 유럽은 실질적인 선택을 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와 체코도 협상 테이블에 앉았고 핀란드는 천무 다연장 로켓 도입을 검토 중이라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워싱턴에서 이 흐름을 지켜보는 미국 방산업계 관계자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안보 브리핑 자료에서 한 분석가가 쓴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는 유럽을 협박했지만 그 결과 유럽은 한국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압박할수록 그 빈자리를 채우는 나라는 한국이었습니다. 의도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자초한 공백이었습니다. 미국이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납기를 지키고 약속을 이행하는 한국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동맹의 신뢰가 무너지는 속도만큼 한국의 존재감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와도 만났습니다. 독자 전력개발 현황을 들을 기회였습니다. 독자 정찰위성,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장거리 요격체계, 국방 인공지능 시스템, 무인기 전력, 항목 하나하나가 미국의 지원 없이도 독립적으로 운용 가능한 방향으로 개발되고 있었습니다. 진행 속도도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연구원이 설명하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미국을 대체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미국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되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서 한국의 전략이 보였습니다. 반미도 아니고 친미도 아니었습니다. 미국과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미국의 변덕에 흔들리지 않는 위치를 만들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이 압박할 때 굴복하지 않으려면 혼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을 버틸 능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조용히 그리고 꾸준히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그 지점에서 처음으로 한국에 대한 존중을 느꼈습니다. 워싱턴으로 완전히 복귀한 날 강경파 장군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논리였습니다. 한국은 결국 미국 없이 못 버텨. 겁을 주면 결국 돈을 낼 거야. 저는 이번에는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예전의 한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오래 버틸 수 있습니다. 그가 비웃었습니다. 그깟 K9 몇 대 판다고 강대국이 되나?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제는 탱크 몇 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생산할 수 있고 버틸 수 있고 스스로를 지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군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을 잃은 것인지 아니면 저를 무시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순간 무언가가 바뀌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그 방향에서 반박했다는 사실 자체가 저 자신에게도 낯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 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포토맥 강이 어둠 속에서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봐온 것들을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미국은 아직 강한 나라입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모든 동맹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아닙니다. 군사력만으로는 동맹을 붙잡아 둘 수 없다는 것이 지금 유럽과 한국의 행보에서 보이고 있었습니다. 반면 한국은 달랐습니다. 점점 더 강해지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저는 노트북을 꺼내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약점을 가장 잘 아는 동맹이다. 그리고 그 약점을 이용할 수 있을 만큼 강해지고 있다. 그 문장을 적고 나서 저는 한참 동안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뒤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 등장했습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습니다. 한국은 더 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병력을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속 그 발언이 끝나기도 전에 속보 알림이 쏟아졌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 한미동맹 위기, 방위비 협상 결렬 우려. 미국 주요 언론들이 일제히 긴급 보도 체제로 들어갔고 한국 언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작됐군. 트럼프는 정말로 한국을 시험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응은 빠르게 왔습니다. 환율이 치솟았습니다. 코스피가 장 시작부터 크게 흔들렸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서울 거리로 쏟아졌고 한국 정치권은 긴급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TV 화면은 종일 한미동맹 위기 특집으로 채워졌습니다. 한국 사회가 쪼개졌습니다. 한쪽에서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미국을 자극할 때가 아니다. 주한미군이 줄어들면
경제도 안보도 동시에 흔들린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반대쪽에서는 정반대 주장이 나왔습니다. 또 굴복하면 앞으로도 평생 이렇게 당한다. 이번만큼은 끝까지 버텨야 한다. 거리에서도 방송에서도 인터넷에서도 두 목소리가 충돌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워싱턴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불안했습니다. 혹시 내가 한국을 너무 과대평가한 건 아닐까? 결국 이 갈등이 깊어지면 한국 내부가 먼저 무너지는 것 아닐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온 한국 정부의 대응이 저의 예상을 다시 한번 빗나갔습니다.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는 미국의 압박에 즉각 굴복하는 방향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발표된 내용은 오히려 반대 방향이었습니다. 독자 정찰위성 사업 조기 추진, 장거리 미사일 체계 예산 확대, 방산 수출 확대 및 유럽 협력 강화, 전시작정원 환수 일정 재검토, 한국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협력하되 종속되지 않을 것입니다. 동맹은 존중받아야지 협박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 발언이 방송을 타는 순간 저는 숨을 잠깐 멈췄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강한 말이었습니다.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표현이었습니다. 트럼프 진영이 압박을 강화할수록 한국은 물러서는 대신 오히려 더 강경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불안해하던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도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버텨야 한다는 목소리가 서서히 커졌습니다. 언론에서 시민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두렵지만 이번만큼은 끝까지 가야 한다는 말들이 카메라 앞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다시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야 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이 무너짐으로 이어지는지 아니면 다른 결말로 가는지를 눈으로 봐야 했습니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하는 동안 뉴스는 계속 한미 관계를 다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무거웠습니다. 불안이 공기 중에 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 속에서도 무언가 다른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패닉이 아니었습니다. 결의에 가까운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한국 외교안보 참모를 다시 만났습니다. 카페가 아니라 조용한 회의실이었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칠째 비상대응 체제였을 겁니다. 저는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지금 한국은 위험합니다. 주식시장도 흔들리고 국민들도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정말 괜찮겠습니까?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습니다. 우리도 무섭습니다. 주한미군이 줄어들면 당장 불안해질 겁니다. 저는 그가 처음으로 두렵다는 말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 솔직함이 오히려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굴복하면 우리는 앞으로도 평생 협박당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는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너무 위험한 선택 아닙니까? 그는 창밖을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으로 미국 없이 살아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없어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해왔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침묵했습니다. 한국은 겁이 없어서 버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겁이 나도 버티는 나라였습니다.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서도 그 두려움에 지배당하지 않으려는 나라.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훈련이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위기 속에서 쌓아온 훈련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길에 저는 차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에 서울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불빛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위기가 닥쳤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적어온 메모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두 문장을 새로 적었습니다. 트럼프식 협박은 한국을 약하게 만들지 못한다. 오히려 한국을 더 독립적이고 강한 나라로 만들고 있다. 그 문장을 저장하고 나서 저는 처음으로 창밖 구름을 바라보며 편안하게 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이 흔들리고 있다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의 끝이 어디를 향하는지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한국은 강해서 버티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버텨왔기 때문에 강해진 나라였습니다. 워싱턴에 돌아온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 메모 한 줄, 싱크탱크 보고서 각주 한 문단, 의회 복도에서 오가는 낮은 목소리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향해 압박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미국 내부에서는 반대 방향의 목소리가 조금씩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처음에는 수면 아래 있었지만 하나둘씩 공개 석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상원 의원이 공개 발언에 나섰습니다. 주한미군은 한국만 지키는 병력이 아닙니다. 그들은 중국을 견제하고 인도태평양 전체를 관리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주한미군을 협박 카드로 쓰는 순간 우리가 잃는 건 병력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국방 전문가가 TV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한국을 압박해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인 이익보다 한국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전략적 손실이 훨씬 큽니다. 계산 자체가 잘못됐습니다. 저는 그 장면들을 보면서 처음으로 안도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저 혼자 느껴왔던 위기감을 미국 내부의 다른 사람들도 같은 방향에서 공유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트럼프 진영의 논리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장면이었습니다. 한국을 겁박하면 굴복한다는 전제, 주한미군은 비용이지 자산이 아니라는 전제가 미국 내부에서부터 반박되고 있었습니다. 유럽 상황은 계속 한국에 유리하게 흘러갔습니다. 미국이 나토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압박을 거듭하는 사이 유럽은 실질적인 선택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가 K2 전차와 K9 자주포 추가 계약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루마니아는 천무 다연장 로켓 계약 협상에 들어갔고 핀란드는 탄약 추가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체코와 노르웨이도 비슷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미국 방산업계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방산기업 임원이 저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을 겁주고 있지만 그 사이 한국은 우리가 지켜야 할 시장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의 정치가 불안정하다고 봅니다. 반면 한국은 납기를 지키고 약속을 이행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말은 단순한 방산시장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이야기였습니다. 미국이 동맹을 흔들수록 한국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신뢰를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압박이 강해질수록 역설적으로 한국의 가치가 올라가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이 자초한 결과였습니다. 저는 다시 강경파 장군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미국 없이는 못 버텨. 조금만 더 압박하면 결국 굴복할 거야. 저는 이번에는 감정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한국은 우리를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깟 나라가 미국 없이 얼마나 버티겠어? 저는 그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버티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 버틸 수 있느냐는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그 문장이 어디서 온 것인지 기억이 났습니다. 몇 달 전 이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던 날 밤 펜타곤 복도에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한 채로 다른 사람에게 되돌려주고 있었습니다. 장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는 무언가를 더 말하려다 멈추고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즈음 한국 정부의 대규모 자주 국방 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전시작정원 환수 로드맵, 독자 정찰 위성 확대, 장거리 요격 체계 개발, 국산 전투기와 미사일 방어 체계 양산, 유럽과 중동,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방산 협력 확대, 구체적인 일정과 예산까지 제시된 발표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협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안보와 주권은 대한민국이 결정할 것입니다. 저는 그 발언을 사무실 화면으로 보면서 한참 동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몇 달 전이었다면 저는 그 발언을 허세라고 분류했을 것입니다. 혹은 미국을 자극하는 무모한 말이라고 분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달랐습니다. 그 발언이 허세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뒷받침하는 산업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국민의 의지가 있다는 걸 직접 보고 왔으니까요. 한국 국민들의 반응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압도적이었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다른 분위기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민 인터뷰에서 나온 말들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미국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도 언제까지나 의존만 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두렵긴 한데 이번에는 버텨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게 누구 덕분인지는 알아요?
그렇다고 영원히 그 아래서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두려움을 아는 동시에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않으려는 힘, 그것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역사가 이 사람들에게 만들어준 것이었습니다. 저는 워싱턴 사무실로 돌아와 최종 보고서를 열었습니다. 제목을 바꿨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 대상이 아니다. 그리고 핵심 문장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부담이 아니라 미국 전략의 필수 자산이다. 한국을 압박하는 순간 미국은 더 많은 것을 잃게 된다. 동맹은 더 이상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아니다. 이제는 상호 의존의 관계다. 보고서를 출력한 뒤 저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강한 나라였다. 그 문장은 자책이 아니었습니다. 22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답을 찾은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보고서를 제출하고 나서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는 조사나 분석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마지막 답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문서 속의 한국, 브리핑 속의 한국이 아니라 실제로 그 땅 위에 서서 이 나라를 온전히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 차를 타고 서울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반도체 공장 굴뚝이 멀리 보였고 고속도로 위로 물류 트럭들이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방산이업, 첨단 제조업체, 연구소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 같은 풍경을 보고 있었지만 느낌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그냥 빠르게 돌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그 안에서 무언가 거대한 것이 설계되고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평택, 판교, 부산 조선소, 방산공장, 국방연구시설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각각 따로 보였던 것들이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방산과 배터리, 군사기술과 공급망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의 거대한 흐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느 한 분야가 뛰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산업과 기술, 안보와 외교를 하나로 묶을 줄 아는 나라였습니다. 저는 22년 동안 수십 개의 나라를 분석해왔지만 이렇게 촘촘하게 연결된 구조를 가진 나라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부산 조선소에 섰을 때는 오랫동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거대한 선박들이 드라이도크 안에서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수천 명의 기술자들이 묵묵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크레인이 천천히 움직이고 용접 불꽃이 튀고 강철 구조물들이 조금씩 형태를 갖춰갔습니다. 저는 그 현장 앞에 서서 핀란드 관계자가 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제때 만들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그 말이 단순한 기술적 평가가 아니라 이 나라의 본질을 담은 말이었다는 걸 이제는 알았습니다. 워싱턴에서는 분위기가 이미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미 의회와 국방부 내부에서 한국에 대한 시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국을 함부로 압박해서는 안 된다는 보고서들이 조용히 돌기 시작했고 주한미군은 한국만 지키는 병력이 아니라 미국 전체 전략의 핵심 자산이라는 재정의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 국방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방위비를 내는 고객이 아닙니다. 한국은 미국 전략을 함께 설계하는 파트너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몇 달 전 회의실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장군들이 한국을 계산서 한 줄처럼 다루던 그 자리.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은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미국이 한국을 다시 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서울에서 한국군 예비역 대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는 예전과 똑같이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랑하거나 자신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직접 보고 온 것들을 이야기하며 물었습니다. 한국이 처음부터 이렇게 강한 나라였습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강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겪었고 폐허가 됐고 가난했습니다. 버림받을까 늘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더 버틸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6.25 전쟁 때 살아남았고 폐허 속에서 나라를 다시 세웠고 IMF 때 금 모아서 위기를 버텼고 북핵 위협 속에서도 경제를 키웠습니다.
일본이 수출을 막았을 때는 소재 기술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코로나로 공급망이 끊겼을 때도 우리 공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늘 위기 속에서 살아남는 법부터 배웠습니다. 그게 우리의 강함입니다. 저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의 진짜 힘이 무엇인지 이제 분명히 알았습니다.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조선소나 방산 공장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것을 자원으로 바꿔온 이 나라 사람들의 역사가 진짜 힘이었습니다. 인천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처음 만났던 한국 외교안보 참모와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한국이 결국 굴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무섭다고 해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싸우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더 이상 누구의 허락을 받아야만 살아남는 나라는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밤이었지만 도시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제각각의 자리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면서 이 불빛들 하나하나가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반도체를 만드는 공장, 전차를 조립하는 생산 라인, 밤새 연구를 이어가는 연구소,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탱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비행기에 탑승하기 직전 저는 탑승구 앞 벤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들을 적었습니다. 트럼프는 동맹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의 가치는 돈이 아니라 버티는 힘에 있었습니다. 미국은 한국을 지켜주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한국 없이는 미국도 완전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사실을 한국에 와서야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고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면서 처음 이 이야기가 시작되던 날, 펜타곤 복도에서 들었던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우리가 한국 없이 버틸 수 있느냐가 문제지. 그때는 그 말이 낯설고 불편했습니다. 이제는 그 말이 옳다는 걸 압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의 불빛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불빛들이 사라질 때까지 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떤 감정이 드셨나요? 한때 한국을 보호받아야 하는 나라라고 여겼던 미국 전략가가 직접 발로 뛰고 눈으로 확인한 끝에 한국 없이는 미국도 완전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는 이 여정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무언가를 남기셨다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글로벌 방산 강국으로 일어선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나라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욱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해외 감동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스페셜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